2차 북미 정상회담 실무 협상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던 스티븐 비건 대표가 어제 뉴욕으로 돌아갔습니다. 북미 양국은 서로의 요구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했다라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순항 중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곧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를 전화로 하게 될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는데요.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 정상회담, 북미 양국은 얼마나 의견차를 좁히고 있을지, 또 그 사이에서 우리의 역할은 어떻게 될지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위원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하노이냐 다낭이냐, 하노이로 결정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다낭이 선택지로 되지 않을까 했는데 뜻밖의 하노이로 결정이 됐죠. 네. 그다음에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는 것은 북한 측의 입장을 미국이 수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북한은 미국 측의 이제 대표인 스티븐 비건 특별 대표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얘기했듯이 네. 트럼프 대통령은 70년 계속되어온 한국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미국 측에서 테이블에 옮겨놓은 것을 확실히 잡고자 하는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노이는 이제 베트남의 수도이자 또 미국과 베트남이 베트남 전쟁을 종식시켰다는 그런 상징이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플러스 알파 네. 북한이 제2의 베트남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병진 정책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핵무력 완성이 있고 그것을 토대로 이제 경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인데 네. 첫 번째 목표를 완성했으니까 두 번째로 가겠다. 여기에 미국 측과 협상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반영한 것이고 미국 측 입장에서도 베트남이라는 큰 틀에서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실리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북한과의 실무 협상을 마치고 비건 대표가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이때 표정에 대해서 들어올 때 비해서 돌아갈 때 상당히 좀 밝았다라는 표정이 나오고 또 북한이 예전보다는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섰다라고 전했는데 그럼 지금 전반부 흐름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제가 물어본 미국 관리들, 비건 대표와 일하던 미국 관리들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네. 스티븐 비건 대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또 항상 긍정적인 그런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인 그 해석을 한 것은 사실 비건 대표의 성격이라든지 그 협상 스타일을 볼 때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 가지 면에서 특히 이번 실무회담이 성공적이었다 보는 게 뭐냐면은 이제 비건 대표가 생산적이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네. 생산적이었다는 것이 꼭 양측이 뭐 100% 다 합의를 했다는 것보다는 서로 우리의 입장은 이렇다. 우리의 입장은 이렇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렇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런 것이 주로 논의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서로 솔직하고 투명하게 개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사실 비건 대표의 카운터파트가 김혁철 대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새로운 카운터파트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비건 대표가 회담이 굉장히 성공적이고 생산적이었다 얘기한 것은 그 북한 입장에서도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려는 그런 자세를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미국, 북한 모두 어쨌든 2차 회담에서는 1차 회담의 한계라고 지적되는 부분이 이제 좀 추상적이었고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라는 이제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에 그렇죠. 2차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타개하기 위한 양측의 의지가 다 있었다. 양국 모두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비단 그 의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김혁철 대사도 그렇고 네. 비건 대표도 그렇고 과연 그 실질적인 성과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실질적 성과는 이거다. 이 정도는 주는 것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 정도는 받아내야겠다는 얘기를 솔직하게 네. 서로가 의견을 낼 때 그것은 말도 안 된다. 반대를 한 것보다는 경청하고 앞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열린 자세를 보였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이번 실무회담이 평양에서 긍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비건 대표, 이제 김혁철 대표가 다음 주에 아시아 제3국에서 추가 실무회담을 이어간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최대 관심은 북미의 합의 수준, 과연 스몰딜이냐 빅딜이냐 이 부분인데 여기에서도 뭐 사이즈가 어느 정도 결정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평양 실무회담이 두 가지가 있었죠. 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아젠다,
이런 것을 논의해야 된다는 의견 교환이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정상회담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름밖에 남지 않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행사로서의 회담 행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번 평양에서는 그 부분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차지했을 것으로 보이고 다음 실무 협상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스몰 딜이라면은 어디까지 최소한도는 우리가 논의를 해야지 이번 2차 정상회담이 1차 정상회담에서 쏟아졌던 그 비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할 것이고 만약에 정상끼리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대화 협상이 된다면은 빅딜이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최대의 범위를 논의하는 2차 실무 협상이 될 것입니다. 어디까지 이견이 좁혀질 수 있다라고 보세요?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뭐 어떻게 예상이 어렵겠죠. 예. 아까 보도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국 국민들 그리고 정부의 관심은 사실 두 키워드에 쏠려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두 가지죠. 개성공단, 금강산. 그렇죠? 근데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번영을 원한다면 핵무기를 내려놓고 번영의 길로 간다면은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건 원산입니다. 그 원산은 어떻게 본다면 한국에 직접적으로 개입되기보다는 미국과 북한에서 이제 타협할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빅딜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러네요. 만약에 원산이 열리려면은 사실 그 기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2371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보면 이제 합작을 금지하고 있고 2094를 본다면 이제 현금 다발을 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거꾸로 풀어야 됩니다. 일단은 북한이 쓸 수 있는 정유, 제품과 석유가 들어가는 것을 허용해야지 북한의 전기가 돌아갈 것이고 북한의 전기가 더 돌아가야지 원산에 지금 대규모 건설이 완성이 되고 또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준다면은 빅딜이 되는 것이고 네. 그것을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준다면은 요구하는 조건이 무엇일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 대가로 무엇을 원할 것인가? 그리고 네. 그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줄 것이냐에 따라서 이번에 그 베트남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빅딜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스몰딜을 이룰 것인가 이것이 결판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로 얘기하신 부분이 이제 북한이 얻어낼 수 있는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완화 조치, 선물 보따리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비핵화 부분에서 좀 자세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그러면 북한이 내줄 수 있겠느냐? 스몰딜이 된다면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라든지 스티븐 비건 대표의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설을 보면은 일단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하는 2007년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네. 거기 플러스 어떤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인가. 이제 동창리와 풍계리의 전문가의 사찰을 허용하겠다. 그렇지만 미국 측 입장은 그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네. 비욘드 영변, 영변을 넘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양보를 약속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제일 바라고 있는 종전선언과 서로 연락사무소 설치를 뛰어넘는 경제제재 일부 완화 조치까지도 승인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번이 스몰딜이 될 것이냐 빅딜이 될 것이냐 결정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이제 전화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우리한테 어떤 주문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소위 같은 페이지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을 하셨을 때 사실 그 한국 정부의 설명에 대해서 영국과 불란서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그다지 그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 비핵화를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면 북한을 개혁 개방, 번영의 길로 유도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일부 경제 제재 조치 완화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재밌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실무 협상이 끝나고 나서 트위터 내용을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을 경제 번영으로 이끌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로켓을 쏘는 게 아니라 경제 로켓을 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북한의 개혁 개방 유도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 간의 전화 통화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을
그 번영의 길로 미사일과 핵무기에서 점점 멀어져서 경제 발전의 길로 유도하겠다는 데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수가 있다면 한국 정부에서 그런 정책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도 포함시켜 달라. 거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행 가능성에 대해서 청와대는 가능성은 낮다고 했지만 닫은 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만 보십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가능성이 더 낮아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종전선언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예. 그렇다면은 한국 전쟁을 멈춘 1953년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는 중국, 북한, 미국이었거든요. 만약에 예정되었던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베트남 회동이 성사되었다면은 정전협정 당사국 3국이 벌써 있고 거기에 한국이 합친다면은 정말 명실상부한 한국 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동이 취소되었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베트남에 가실 수도 있지만 다시 또 중국이 참가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한국 전쟁의 종전 선언을 위한 어떤 세레모니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다 모일 수 있는 어떤 또 세레모니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어떻게 맥을 같이 할지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네. 사실 뭐 현재 상황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과정이라든지 결과를 모두 유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좀 유추를 해보자면 예전에 리얼리티 프로그램 진행자 역할도 있었고 또 뭐 특성을 보게 되면 뭔가 돌발 행동에다가 드라마틱한 결과를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뭔가 히트작을 숨겨놓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예상도 있거든요.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이번을 또 최고의 드라마로 만들까 그러게요. 그 생각을 이제 예. 이미 시작하셨을 것으로 보는데 이제 종전 선언을 어떻게 멋있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싱가포르에서 4가지를 합의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과 미국이 적대적 관계 청산입니다. 세 번째가 한반도 비핵화였죠.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미국을 비판하는 것은 세 번째, 네 번째 비핵화 조치와 미국은 유해 송환은 우리가 했는데 왜 미국은 첫 번째, 두 번째 더 중요한 거에 이렇게 지지부진하는가. 이런 비판이었는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통큰 양보를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1번과 2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적대적 관계 청산에서 큰 양보를 하겠다. 그것이 어떻게 본다면 이제 주한미군에 대한 큰 재조정 네. 그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북한에 대한 일부 경제 제재 완화 조치 그것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무엇을 제시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거기에 따라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과 상의를 안 하고도 어떤 통큰 양보를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지금 워낙 분위기가 순항하는 것 같아서요. 뭐 이대로 가면은 대단한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기도 한 막 그런 분위기인데 혹시나 보름 남았으니까요. 혹시나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변수를 꼽아 보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주한미군 철수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한미동맹의 기본 규모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한미군을 대대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번에 방위비 분담 협정이 1년으로 줄어든 것도 사실 미국 측 입장에서는 한국 측의 부담을 대수인데 늘리는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 한국이 책임지는 방위비 분담의 사안에서 제외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합훈련에서 미국의 전략자산 동원입니다. 네. 그것은 한국 측이 부담을 하지 않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왜 제외돼야 되는가. 한미동맹의 모든 부분에서 한국 측이 재정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 틀을 바꿔라. 그렇기 때문에 1년으로 그 협상 기간을 줄인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한국의 그런 부담을 늘리거나 아니면 미국의 부담을 줄이려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북한 김정은 위원장한테 던지면서 봐라. 우리가 싱가포르 회담에서 동의한 대로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 간의 기존 적대 관계 청산을 위해서 주한미군을 줄였다. 이렇게 한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정당화할 수 있고 북한 입장에서도 환영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주한미군 규모가 상당히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연세대 봉영식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